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선의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지금요, 이재명, 지지율이 이제 쑥쑥 다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빠지니까 항상 얘기는 겸허히 국민의 비판을 수용하겠다. 이번에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이재명이가 지금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매주 목요일 날 이 좌편향성이 강한 이 대형 여론조사 기관 4군데가 여론조사를 발표해요. NBS. 자, 이걸 보면 49% 빠진 거잖아요. 50% 아래로 처음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취임 후 최저치를 갱신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랬어요. 놀래가지고 지금 부동산 문제 주거사들이 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의 반발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뭐 젊은 층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이 다 해당되니까, 예, 부동산 문제. 자, 그런데 특히 청년들의 경우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청년 하면은요, 그 복무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야, 이 선택적 모병제. 그러니까 이제 모병제 쪽으로 확 이동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재명은요, 이 그러니까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이 군인데, 군을 갖다가 지멋대로 말이죠. 속전속결로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또 내놓고 있어서, 이건 뭐 여론, 지지율을 갖다가 올리는 게 아니라, 여론 지지를 더 끌어내리는 악수를 둔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오늘 이진수 의원이 5.18과 관련된 세미나를 국회에서 열었어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가운데서는 5.18을 민주화운동이다 그래서 5.18 뭐 특별법까지 만들어가지고 뭐 엄청난 대우를 해주잖아요. 여기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여전해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요, 제일 큰 이유는 가짜 유공자가 너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아요. 예, 국가로부터. 자, 이게 그러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가짜 유공자를 그래 골라내는데, 요게 또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라는 핑계로 또 공개를 안 해. 아니, 훈장을 받은 사람을 개인정보법으로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누가 훈장을 받았는지, 그 유공자인지, 요거를 국민들이 알게. 이건 공익적 이익이 훨씬 더 크지. 개인의 신원정보를 보호하는 게 더 큽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5.18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개되어 있고 이게 많은 논란을 거쳐서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헌법에까지 집어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유공자가 공개적으로 나는 이런 공으로 인해서 훈장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알 권리, 이걸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공공이익이 개인의 정보보다도 훨씬 저는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미나에서도 5.18 운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두고 아수라장이 됐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본래 이진수 의원한테 이런 거 뭐 개최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국회의원이 토론회 하나도 자기 법대로 개최하고 안 하고, 이게 국민의힘이 이게 정신 나간 정당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요 관련된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말이죠. 주진우 의원이 지금 부정선거에 관해서는요, 기존의 부정선거 문제를 가지고 제기했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팩트, 자료를 가지고 공개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공개되고 있는 내용은요, 문화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뭐냐, 맨 기초, 제일 일선에 있는 조직이 말하면 읍면동이잖아요. 그 읍면동에 있는 게 어딘가, 시, 군, 구. 예, 시가 뭐 큰 광역시가 아니라, 예, 기초단체, 시, 군, 구.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시군구하고 읍면동이 가지고 있는 요 시스템이 달라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달라갖고 이중으로 집계를 하는 겁니다. 지들 멋대로 뜯어 고치는 거죠. 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부정선거의 유형과 패턴, 요게 말이죠. 워낙 많아가지고, 야, 이게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지금 완전히 온실 속에 있어가지고, 야, 우리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야. 요거 하나로다가 모든 방탄을 치다 보니까 이 썩어 골마 터진 이 선관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읍면통에서 입력을 딱 시키면요, 요 시군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요 읍면통, 요 자료를 불러내가지고 조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시군구 선관위 위원들이 바로 이 읍면동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는 건 못하는데,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당연히 선거 숫자를 갖다가 또 이제 파악하고 보려면은 읍면동 자료를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불러놓고서 자기네 시스템 안에서는 고쳐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중 잣대를 가지고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아예 대놓고 조작을 한 겁니다. 대놓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당락에 영향을 줬느냐 안 줬느냐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다 부정선거죠. 아니, 부정선거 꼭 무슨 뭐 당락 하나만 가지고서 이건 부정선거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정의롭지 못하다 이거죠. 공정하지 못하다. 이건 다 부정선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이게 말이죠. 시작서부터 이 개표 종료까지 모든 전 과정에 부정이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 이 썩어도 이렇게까지 썩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예.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지금 이제 밤이 자꾸 깊어가니까요. 11시 42분. 제가 어제도 새벽 지금 서울 시간으로 1시 반, 2시까지 방송을 했는데, 자, 오늘 또 보니까 뉴스가 상당히 많네요. 예. 자, 여러분들께서,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왜냐면 이제 지금 날씨는 이제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시니어, 연세 드신 분들께서는요, 건강을 챙기시면서 제 방송 봐주시고 댓글을 올려주시면은, 왜냐면 여러분들의 강력한 비판의 댓글이 국정을 바로잡는데, 한마디로 나라를 나라답게 리드해 가는데 상당한 채찍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 여러분들 말이죠. 천옥현 안보정론TV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특히 이제 좋은 의견 강하게 댓글로 내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청와대가 지금 내놓은 입장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핵심이 이제 그거예요. 지금 NBS에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이제 부정평가율이 49%다.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49%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잘못하고 있어. 요 강도가 굉장히 세요. 아주 잘못했다고 있다가 압도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 말이죠. 청와대에서 관계자가 밝힌 내용하고, 그리고 강유정이가 오늘 춘주간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얘기, 이게 다 맞물려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혹시 국정 운영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세시감하게 점검하고 있다. 지금 지지율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으신 것을 잘 알고 있다. 대책이 오늘 발표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성과로 답을 드리겠고,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근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이러니까 이게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뭐 세심하게 점검하고 국민 비판 겸허히 수용한다는 얘기가 어느 쪽 얘기예요. 예? 야, 그러면서 말이죠. 이 강유정이는 결혼 페널티와 같은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서 국민 시각에서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이재명이가 강조했다. 이따위 지금 항보를 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하는 발언이 국정 운영에 진정으로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은 긍정평가 이렇게 낮지 않지. 예? 정책 완성도가 좌파 이념적 정책 완성도가 아무리 높아야 그게 과연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민생 경제만 문제입니까? 안보 문제는 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도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 웃기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지, 어디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국정 운영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점검 중, 부동산 공급 대책 등 성과로 답하였다. 민생, 경제에 집중하겠다. 요 얘기는요, 프레임의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민생에 대한 성과 부족이다. 자, 그래서 대책을 발표하고 성과로 반동을 시작하겠다는 이런 구도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 여러분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쭉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이제 오늘 또 커넥 카드가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찍으니까 부동산과 민생이에요. 자, 과연 이게 진짜 민심을 읽은 대응인지 아니면 숫자가 떨어지니까 급하게 꺼내든 보여주기 중 쇼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황의 정치적 의미부터 본다면, 국정 지지율이 임기 후 최저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가 안 좋다, 집값이 불안하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인사 문제, 검찰 사법 문제, 안보 대응 문제, 경제 기조 전반에 대한 불신이
누덕된 결과예요. 근데 지금 겨우 되는 게 뭡니까? 혹시 부족한 점은 없었는데 점검 중이야? 혹시 아니. 이게 아니 혹시예요? 아니 매일같이 지금 부족한 점이 많은데 야 그러니까 아직도 혹시 이건 별로 안 믿는 거예요. 야 저희들 잘하고 있는데 일부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겸손한 척하지만 실제 내용은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고 부동산 민생 성과만 내면 지지율 또 올라가 이런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청와대가 꺼낸 핵심 카드 세 가지를 보면 첫째는 부동산과 주거 안정 카드예요. 자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느냐 부동산을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 문제라고 규정했어요. 그러면서 시장 상황과 국민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해서 공급, 세제, 금융 정책을 추진하겠다.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 각종 이론과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 말만 들으면 그럴듯하잖아요. 인허가 줄이고 법 제도 고쳐서 공급을 늘리겠다? 그러면 지지율이 벌써부터 올라갔겠지. 근데 이런 부동산 대책을 내놔갖고 지지율이 올라갔냐고. 국민들이 수긍을 했냐고. 국민들이 난리를 치고 비판하니까 그때서야 고치겠다고 난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거죠. 그야말로 통째로 민주당 지금 대표 선거에서도 무슨 부흥 IQ까지 얘기 나왔다는데 무능한 인간들이 지금 정책 라인에 쫙 포진돼 있는 거예요. 무능한 인간들이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좋은 정책이 나올 수가 없지. 뒤늦게 국민들이 비판하고 열받고 잠 못 자고 하니까 그때서 뜯어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내놓고 얻어맞고 고쳐요. 아니 처음부터 아주 싹박한 국민들 마음에 싹 드는 그야말로 정말로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부분에서 국민에게 입맛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지. 국민들한테 전문가들이 비판하면 그때서 고치는 거예요. 밀실 행정으로 결정해 놓고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예, 이거 특히 좌파 정부에서 많아요. 이런 현상들이. 자,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도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특별 공급 대책, 특별위원회 출범, 규제 완화 검토 이런 말만 쏟아내고 실제로는 공급은 늦어지고 세금과 규제는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다 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지 아니면 정말로 민간의 자유로운 공급, 재건축, 재개발의 정상화와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까지 갈지 한번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권에게 부동산이 또 한 번의 정치적 카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부문의 일자리하고 자영업, 공공배달 앱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느냐 공공부문 일자리의 수적 확대에만 집중하지 말고 정말 꼭 필요한 일자리인지 봐라. 적정 임금에도 유예해라. 말은 그럴듯해. 말은. 예. 얼핏 들으면 균형 잡힌 이야기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게 뭐냐. 공공일자리로 고용 통계를 장식하는 거예요. 쇼를 보여주는 거예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서 통계상 실업률을 낮추고 단기 알바성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 성과라고 보장하는 것. 보수진영에서 이건 수년 동안 비판해온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이는요. 수적 확대에만 집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공공부문 확대 방향은 유지하되 비판을 의식해서 표현을 정제하라는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자영업 대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는요, 이 자영업 관련 보고를 받은 뒤에 배달앱처럼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 업종은 공공배달앱 등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살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공공배달앱 여러분들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때요? 이용률이 저조하고 민간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실패하고 혈세 투입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만들고 관 플랫폼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로 남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영업 구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또다시 국가가 직접 플랫폼을 만들고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러면 정작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료, 세금,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최저임금과 노동규제의 합리적 조정, 코로나 때부터 이어진 부채와 대출,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정부가 내놓은 것은 또다시 공공앱, 공공 플랫폼밖에 없어. 야, 이거 웃기는 거죠. 자, 그래서 민간이 경쟁하고 혁신해야 할 영역에 정부가 또 하나의 경쟁자로 뛰어들어서 결국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구조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 우리 보수 진영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군복무 선택적 모병제 카드예요. 이재명이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 군에서의 시간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 청년들의 가치관과 삶의 현 주소를 반영해서 기존 시설에 붙박이지 말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선택적 모병제입니다. 예. 자, 근데 인구 절벽 시대 병력 자원이 줄고 있잖아요. 선택적 모병제라고 하는 애매한 표현이 전력 공백을 불러올 위험은 없는지, 안보 공백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이거 신중하게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선택적 모병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인구 절벽 때문에 큰일이 났는데, 자, 이렇게 대책 없이 말을 내놓는 거예요. 지 멋대로. 이런 거는요, 어마어마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그야말로 이 공론화 과정까지 거치면서 나왔을 때 이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선택적 모병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지 멋대로 생각해갖고 말을 일단 꺼내고 봐. 왜? 이렇게 되면 젊은 친구 볼 때 선택적 모병제 나도 군대 안 가도 되겠네? 이 생각이 먼저 떨어지잖아요. 야, 참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오늘 청와대의 요 메시지를 보면 이제 뭐 숫자가 떨어지니까 민생과 부동산 성과를 답하겠다고 하겠는데, 첫째, 부동산은 이미 수차례 정치적 카드로 소모가 됐고 이번에도 구체적 공공 로드맵도 없이 1억 안쪽 사다리 구축 수준의 추상적 메시지가 그치고 있다는 점. 둘째, 자영업 구조 개선이라고 하면서 또다시 공공 배달 앱과 같은 관주도의 플랫폼을 꺼내 들고 있다. 실패한 모델을 다시 반복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셋째, 선택적 모병제 문제는 단지 청년표를 의식한 정치적 수사일지 아니면 진짜 안보 전략인지 정말 청사진도 없다 이겁니다. 자, 이런 이재명 정권, 예, 여러분들 이게 정치적인 레토릭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강력한 비판 의견을 댓글을 통해서 올려주세요. 자, 그래야 이 정권이 무서워합니다. 예, 무서워해요. 자, 이번에는요, 이진숙 의원이 지금 광주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어제 토론회를, 어제가 아니죠, 오늘이죠. 예, 오늘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오늘 아직 뭐 밤 12시 안 넘었으니까. 자, 근데 토론회에서는 5.18은 민주화운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소요야, 소요. 그러니까 이제 소요라는 게 뭐예요? 하여튼 뭐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행위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아수라장이 결국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요,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는데, 토론회 제목이, 주제가요,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행사는 누구하고, 지금 이진숙 의원하고요, 공동 주최한 사람이 이영훈 새역사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자, 그래서 요 이영훈 대표, 그 다음에 주동식, 여러분들 뭐 유명하신 분이죠. 예,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 이런 분들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난장판이 벌어지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는 당이 관여하는 행사가 아니야, 이렇게 선을 그고 있어요. 야, 아니 굳이 뭐 당이 하는 행사가 아니라고 선 그을 게 뭐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파장이 5.18, 왜냐면 지금 장동민도 그러고 하여튼 당 대표가 되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보수정당에서도 광주 5.18 묘지를 맨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의 입장과 다르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려고 당하고는 관계없다라고 하지만, 당이 꼭 뭐 하라고 했나, 허락하지 말라고 그랬나. 이걸 떠나서 국민의힘 현직 의원이신 분으로 하니까 당의 공식적인 주재 행사는 아니지만 당과 완전히 동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 논란이 지금 상당히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 자, 이런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 말이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5.18, 예. 자, 지금 이제 이 5.18 민주화운동이 재조명인데 논란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영훈 새역사 국민의힘 대표가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5.18을 계기로 해서 딥스테이트가 형성됐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좌파 세력이 5.18 담론 문화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체제가 불의한 체제로 매도됐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해서 논란이 야기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이죠. 방청석에서 아직도 5.18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살인자 전두환과 같은 이런 고성이 터져 나오고 토론회가 여러 차례 중단될 정도의 소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특히 이제 이 소란이라는 단어하고 이제 딥스테이트하고 이제 5.18에 연결시키는 대목이 이제 상당한 논란을 야기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영훈
이 대표 측 논리 구조로 보면 1980년 광주의 소유 사태를 계기로 해서 5.18을 성역화한 정치 문화 권력이 형성됐다. 이것이 오늘날 딥스테이트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전략적으로 본다면 보수 지지층 일부에게는 숨겨진 진실을 만난다고 하는 카타르시스를 줄 수는 있지만은요, 중도층, 영남 수도권 2039에게는 역사 부정 프레임으로 훨씬 강하게 작동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권위주의였지만은 불의하진 않았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체제를 갖다가 불의하지 않았다고 한 표현, 최소한 현대 헌정 질서에서 요구되는 기존인 쿠데타 인권침해 부정선거를 감안하면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컸다. 그래서 특히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는 5.18 정신을 존중하고 헌정사에 대한 일정한 비판적 개성 입장을 이미 채택한 상태에서 당 강령 노선과는 다른 평행선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이 관여한 행사가 아니야 선을 긋고 나왔고요. 사전에 취소 권고까지 했다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한지아 의원은 이제 뭐 친한계의 대표적인 의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비판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조국당, 민주당도 야권도 특히 이제 민주당은요, 국회를 5.18 폄훼의 장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다. 그래서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와 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 도서관장 책임론까지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국당은요, 반민주, 반헌법적 언행이다. 자, 이렇게 해서 격렬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전선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이 행사가 말이죠. 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수세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세 국면을 공세 국면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호재로 민주당이 써먹을 가능성이 커요. 예, 그래서 상당히 논란거리로 계속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 문화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문화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은요, 주진우 의원이 이제 리크를 한 것 같아요. 주진우 의원이 이제 뭘 입수했냐면, 선관위의 투표자 수 보고 관련 업무 매뉴얼입니다. 예, 이 업무 매뉴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확한 것이죠. 이걸 보면은요, 집계 시스템에 2개의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2개의 별도 시스템이 뭐냐면은요, 예, 이 서로 다른 이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읍면동 주민센터의 간사 서기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투표소에서 보고받은 투표자 수를 입력해요. 반면에 그 위에 상급인 구시, 군 선관위에서는요, 별도의 투개표 보고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읍면통에서는 선거관리 시스템 이름이 선거관리 시스템. 그리고 이제 시, 군구 선관위에서는 투개표 보고 시스템. 요거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투표자 수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지들 멋대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지들 멋대로. 그래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간사 서기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각 투표소에서 보고받는 투표자 수를 입력해요. 반면에 구신군 선관위에서는 별도의 투개표 보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읍면동에서 입력한 자료를 불러와가지고 취합해서 상급기관에,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시도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시 군 직원이 읍면동 선거관리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서 입력값을 곱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투개표 보고 시스템, 여기에는요, 읍면통에서 입력한 자료를 불러와가지고 구시 군 단계에서 직접 입력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읍면통에서 입력이 누락됐거나 늦어진 경우에는 구시군 직원이 전화나 메신저로 수치를 전달받아서 직접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지금 합수본에서 수사하는 핵심을 보면은요, 이러한 입력 구조하고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날 내려보낸
가감 보고 지침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결합됐는지를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는요, 큰 오류가 없는 한 다음 시각 투표자 수 보고 시 가감해 보고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시도선관위에 가감 보고 지침을 내려 보냈어요.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요, 합수본 조사에서 해당 메일을 구시, 군, 선관위 단체 대화방에 전달했고 이것을 다음 시간대에 숫자를 맞추라는 의미로 이해했다라는 취지로 합수본에 진술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수사의 핵심은요, 읍면통에서 올라온 원 자료하고 구시, 군 투개표 보고 시스템에 입력된 수치를 비교해서 변경 주체와 경위를 특정하고 또 중앙 또는 시도 선관위 관계자와 사전에 지시 협의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게 가감 보고 지침 수사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진우 의원은요, 상급기관이 투표자 수를 직접 고칠 수 있게 해놓고 가감 보고까지 지시했다면은 선관위는 투표자 수를 집계한 것이 아니라 숫자를 맞춘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특검이 신속히 발족해서 수정 이력과 원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조직적 조작 여부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특검은 이제 14일, 날이 새면, 공식적으로 특검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한테 올릴 2명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가, 그 중에서 이제 1명을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누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되면, 여러분께 또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중선거 시스템, 이 전산 시스템의 큰 문제인데 핵심은요, 투표자 수를 집계한 게 아니라 숫자를 맞출 수 있는 구조였다는 거. 예, 이게 하나의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냐. 자,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시스템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스템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두 개의 시스템을 썼는데 중앙선관위가 가감해서 보고하는 지침까지 내려보냈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감 보고 지침 내려왔지, 별도의 두 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뭐 쥐들 멋대로 얼마든지 고쳐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이제 우려와 비판, 그리고 부정선거의 요인이 지금 들킨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정선거 문제는요, 진짜 어디까지가 끝이 될지 정말 밑도 끝도 없네요. 예, 계속해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 이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도 댓글을 올려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